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V라이브는요, 첫 번째 장편 소설 경애의 마음을 들고 찾아온 김금희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떨면서 앉아 계신데요. 조금만 더 떨고 계시라고 김금희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김금희 작가는 2009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소설집을 2권 내셨는데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그리고 너무 한낮의 연애라고 하는 2권의 소설집을 내셨고요. 2015년과 17년에 네. 젊은 작가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2016년에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문학상, 그리고 신동엽 문학상 등의 상을 받은 화려한 수상 경력의 소설가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네이버 라이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을 쓴 소설가 김금희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았듯이 친구인 시인 김현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1시간 동안 책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브이라이브는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슨 떨고 있는 작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남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경애의 마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남겨주시면 저희 둘이 꼼꼼히 보고 있다가 질문을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여기 오는데도 차 안에서도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네. 어젯밤 잘 주무셨는지 궁금해요. 저 어젯밤 진짜 꿀잠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긴장해서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상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쵸. 아마 김현 시인을 믿는 마음에 묻어가면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를 잘 믿고 네.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첫 책에 대한 이야기를 첫 장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작가들이 뭐 책을 낼 때마다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장편 소설은 더 어떤 다른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처음이 힘들듯이 작가도 마찬가지라서요. 저도 처음 써본 장편 소설이라서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으로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1년간 잡지에 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연재 마감을 매 계절에 완수를 할 수 있을까가 너무 문제라서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정말 단편이 아닌 장편으로 읽힐 만한 이야기인가? 그 회의를 끊임없이 해야 했고요.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연재를 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서 완성이 되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연재를 했다 그러시니까 이게 개간 창작가 비평에 연재를 했던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재가 주는 힘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마감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쓰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할까 중도 포기의 어떤 압력 같은 거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넘어가게 된 그러니까 연재를 계속 할 수 있거나 내가 이 장편 소설을 끝까지 써야겠다라고 어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기까지 이렇게 좀 동력이 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잡지 연재를 한다는 건 개간지는 계절마다 이제 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저한테 큰 일이 없어야 하는 거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큰 일이 없어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 속에 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못하겠다 싶을 때가 사실 있었어요. 이번 방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작가들이 다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멋지게 딱딱 내지만 연재를 하다가 약간 접은 경우도 있고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잘 아직까지 묶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자연히 저희 선배님들이 하신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참고하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실패는 후배 작가들의 어느 정도의 용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 알았는데 네네네. 물론 그 선배님들은 모든 걸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어쨌든 선배들도 못했는데 나도 못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막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얼굴 떠올리면서 그 선배님도 못했는데 나도 못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런 용기도 좀 줘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마감을 끝내거나 이러면 책을 묶고 이러면 사실 약간 먹을 걸 선물을 해줘요. 스스로에게 약간 뭔가 어떤 먹을 걸? 소고기를 사준다거나 소고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고기를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선물을 좀 주거든요. 나를 위한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선물을 주는데 그런 건 또 없을까요? 나를 위해서 주는 선물. 선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근데 가장 최근에 자기에게 준 선물은? 가장 최근에는 제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머릿결 관리를 위한 샴푸를 한 몇 종을 샀어요. 유기농으로? 네네 그런 뭔가 이 지금 상한 머릿결을 한 달 안에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광고 문구를 달고 있는 샴푸들을 좀 사거나 했는데 머리카락을 계속 보게 되네요. 네, 아직은 상해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되게 유인을 많이 하죠. 이 단계만 끝나면 이만큼만 쓰면 그럴 땐 주로 좋은 곳에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곳이 때로는 여행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페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하면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좋은 데를 얘기하니까 정말 작가들이 동료가 필요한 이유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걸 느끼는 편인데 동료들이랑 뭔가 다 마감 끝내놓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이러는 게 정말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은 그래서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마감이라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존재들이고 편집자들의 노고에 이렇게 경애를 표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하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나를 위한 선물도 그렇지만 그리고 어떤 작가들의 선배 작가들의 어떤 그런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지 못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책을 한 권씩 낼 때마다 독자들에게 받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독자들이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김금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이 잘 이렇게 독자분들에게 많이 널리 사랑받으니까 사실 그게 되게 큰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나 경의 마음도 나오자마자 되게 반응이 뜨겁다고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경의 마음을 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나가는 작가의 어떤 위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떠신가요? 그렇게 좀 독자분들이 많이 사랑받으면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한낮의 연애 이후에 이제 이 장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편 작업 그러니까 계속되는 마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가한테는 고립감 같은 걸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는 사실은 나중에 이 책이 나가고 나서 독자들을 물론 만나겠지만 그 독자분들의 보다는 이 고립감이 더 가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고립감 속에서는 이 글이 나가서 독자분들한테 읽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안에 불안이나 긴장들을 안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고를 다 완성하고 나서 편집자 쌤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편집자 선생님이 첫 독자잖아요. 그때 되게 떨렸어요. 그래서 이틀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장편을 송고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편집자 선생님이 먼저 보고 좋았다, 감동했다라는 말을 했고 그 뒤에 이 책이 좀 특이하게 가제본을 만들어서 미리 300명 독자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읽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하려고 한 얘기들이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으면서 그때 좀 안심을 했죠. 정말 그 미리 가제본을 좀 해가지고 독자분들과 미리 만나게 하는 경험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좋기도 하지만 네. 엄청 부담이 됐을 너무 것 같아요. 부담이죠. 어떻게 그 리뷰가 이상하면 책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안 내줄 수도 있었나요? 아닌가? 어쨌든 그게 그리고 독자분들한테 책이 가기 위해서는 이 단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교정도 여러 차례 보고요. 편집자랑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 과정을 완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덜컥 나가버리니까 너무 놀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손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다른 걸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생각드니까. 그래서 가져본 상태에 있었던 장면도 최종적으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몇 장면 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했어요. 어떨까? 이게 진짜 독자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독자분들이 읽고 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편집자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나고 에너지가 좀 힘이 났죠. 들죠. 그래요. 저는 경애의 마음을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바로 접해서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어쨌든 되게 많이 기다려왔던 작품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연재할 때는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간 미드 한 번에 이렇게 딱 시즌 끝났을 때 모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보려고 안 봤었는데 딱 받아가지고 정말 거의 단숨에 아마도 많은 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되게 단숨에 쫙 읽었는데 그게 일단 처음으로 마음에 빼앗기는 건 저와 비슷한 또래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거나 지나왔던 어떤 시대의 이야기나 숨결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뭐 문화적인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맞는 거여가지고 약간 응답하라 1997 막 이런 거 보면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 그런 어떤 그 친근한 시대나 세대적으로 친근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묵직한 사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묵직한 그 베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건이 90년대 후반에 벌어진 어떤 사건인데 왠지 모르게 지금 여기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계속 연상하게끔 하더라고요. 이렇게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어떤 아이들 내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데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여기에서 그 9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호프집 화재 사건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소설을 좀 착상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작가들마다 특별히 반복해서 변주해서 쓰게 되는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김현 시인님도 맞아요. 저도 있어요. 있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때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그쯤인데요. 왜 그 시기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자꾸 그 시기로 돌아가서 현재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시기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고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지 그런 걸 살펴보게 되는데 그 인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은 실제로 제가 인천에서 거의 평생을 산 사람으로서 10대에서 20대로 딱 넘어갔을 시기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시기가 또 저한테 과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른들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가던 의문을 가져가던 시기에 굉장히 저한테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일단 어른들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것이 저렇게 감당할 수 없게 폭력적이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저한테 던졌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는 완전한 어른이 된 이후에도 현재의 어떤 시대상을 바라볼 때 그때 제가 가졌던 질문들을 여전히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던 시절에 깊이 비극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건을 소설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편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장편을 긴 이야기를 쓸 수 있을 때 가져와서 쓰고 싶었죠. 맞아요. 그런 시절이 진짜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나 10대, 20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10대나 20대 어떤 그 시대 이야기나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 이렇게 좀 자주 쓰려고 하는 게 그때 무언가 내가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는 어땠고 그때 나는 뭐가 되려고 했거나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까 어떤 마음의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그래서 계속 탐구하게 되는 거 아닐까? 작가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탐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의 마음 같은 거.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가의 마음은 결국 아이의 마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독자분들의 어떤 그 질문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네. 그걸 잠깐 체크해 보죠.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런 거는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하나를 골라볼게요. 경애의 마음에 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문화 코드 같은 거 얘기했는데 네. 90년대 후반에 개봉했던 뭐 세븐이나 네. 뭐 멀홀랜드 드라이브나 네. 이런 영화적인 코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평소에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보시는 수준? 그 정도로만 영화를 보지만 10대 때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네. 거의 저도 매일 완전 같이 영화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쩜 우리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봤고 최근에 본 영화,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영화 개봉일이 2월? 3월이었던 것 네. 같은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알아요. 봤어요. 네. 아이들 나오는. 예, 문이라는 여자아이의 그 모텔에서 하는데요. 맞아요. 예, 플로리다 지방에 모두가 다 떠나버린 폐허 같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는 문이라는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본 어른들의 세계 그리고 엄마와의 어떤 관계를 다룬 소설인 죄송합니다. 그런 영화인데요. 예, 그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정말 남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거나 맞아요. 평균의 어떤 규율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쁘다고 여겨지거나 나쁘다고 심지어 나쁘다고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떤 유년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유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말 같지 않고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얼룩덜룩한 유년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유년은 어땠고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유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년을 둘러싼 어른들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많은 생각을 해준 영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그걸 그 비행기 안에서 봤거든요. 여행 가는 도중에 봤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느낌, 약간 얼룩덜룩한. 네. 근데 그게 단순히 되게 비극적인 얼룩덜룩이 아니고 어떤 순간 너무 맑고 좀 화창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 되게 슬프고 어둡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게 본 영화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금희 작가님 쓰시는, 김금희 작가 쓰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년의 거, 10대, 20대 어떤 시절을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비슷하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 영화에. 그래서 제가 좋아했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경애의 마음 표지랑 그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포스터 빛깔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네요. 색감이, 그쵸? 그리고 이 표지에 무지개가 있있어요. 독자분들이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 화면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저쪽을 보고 네네네. 여기 어디? 보면 여기 문에 맞아요. 무지개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책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책이 나오고 나서 알았거든요. 이 무지개빛이 있다는 것을. 네. 저는 여기에 실제로 그냥 있어서 이게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살짝 이렇게 들어갔나 보다 이랬는데. 네. 화면으로 볼 때는 저는 몰랐어요. 책 받고 나서 며칠 지나서 봤어요. 네. 그런 재미가 또 있네. 이렇게 표지에 또 이렇게 뭔가 숨겨진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발견하는 재미가 또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자분들 사연 그 질문 중에서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이런 거 어떨까 싶어요. 베트남 이야기가 너무 생생한데요. 정말로 이 상수와 경애가 넘어가가지고 조선생에 넘어가서 생활하는 그 베트남 실제 정말 회사가 있다고 믿겨질 정도로 생생해요. 근데 이게 거주하신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거주한 경험은 없고요. 대신 거주하신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호치민을 그냥 여행 삼아서 며칠 혼자 취재차 갔다 오신 건가요? 취재차 그냥 풍경들을 확인하는 네네네. 선에서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그렇게 취재를 가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적어 오세요? 아니면 뭔가 머릿속에만 딱 있고 여행을 즐기는 타입? 그냥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걸 되게 믿어요. 그래서 어디를 물론 꼭 봐야 되는 건물을 몇 개를 정해놓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막 그냥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거를 포착해서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 뭔가 신기하게도 이야기로 남기고 싶은 장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약간 시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뭔가 시라는 건 사실 되게 순간적으로 뭔가를 포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다니다가 저는 뭐 봉이 김밥 이렇게 간판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봉이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봉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봉이라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을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취재차 떠난 여행에서도 어떤 베트남 분이 저한테 서울 가서 천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은 것이 너무 좋고 해서 소설의 일부 넣기도 했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 베트남에 가서 첫눈을 보고 싶다라고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요. 어떻게 썼을까 이랬는데 실제로 뭔가 딱 그렇게 온 거군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했을 때 눈을 떠올릴 거라는 상상을 사실은 저는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겨서 대화를 하니까 눈을 연상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걸로. 너무 애틋하고 아름답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거를 간직하고 왔다가 딱 적합한 인물에게 대사를 딱 부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면서 운명론자 인연을 믿고 무책임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소설을 쓰기 전에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할 것 같은데 소설을 쓰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을 좀 발견을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계속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가만히 카페에 앉아 있는 걸까? 왜 커피를 시켜놓고 먹지 않는 걸까?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뭔가 계속 관찰하고 왜 저렇게 생각하는 버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되게 생생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요. 저는 사실은 그 김금희 작가의 다른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이 너무 일단 이름부터 딱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게 있어요. 경혜도 그렇고 그리고 공상수도 그렇고 조선생이나 은총이나 뭐 이런 이름도 그렇고 너무 한낮에 나오는 필용이나 양희 뭐 이런 이름도 딱 보고 있으면 얘는 다른 이름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이름을 어떻게 좀 쓰는지 등장인물을 이렇게 좀 캐릭터를 짤 때 어떤 식으로 좀 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상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중에 흥미로운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저한테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연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특징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장면을 포착해 두었다가 약간 계속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어디 살까? 뭐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을 붙여나가서 점점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좀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생활을 조금 구상을 하는 거죠. 무슨 밥을 먹을까? 어떤 식으로 잠을 잘까?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까? 뭘 제일 싫어할까? 뭐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가다 보면 실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저만의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데 일단 그런 작업에 들어가려면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흥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과 흥미를 갖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물을 그려나가는데 이름은 사실은 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되게 흔하잖아요. 경혜도 마찬가지고. 흔하면서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이 흔한 이름이어야 한다가 제 첫 번째 기준이에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은 이름을. 누구나 건너면 누구나 아는 누군가의 경혜가 다 있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친숙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설이 시작되면서부터 독자에게 낯설음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을 읽는다는 건. 근데 이름에 친숙함이 있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숙한 이름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결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상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떠오른 이름은 상수였는데 그냥 물론 상수동에서 왔어요. 상수역에서 왔는데 네. 그런 상수의 어떤 허랑방탕함? 어떤 허헛함 같은 거를 네. 좀 더 보여주는 약간의 익살스러움이 가능한 이름이 뭘까 생각하면 성씨가 떠오르죠. 그래서 공상수 그런 식으로 정한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우연이라는 툴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자주 가는 콩나물국밥집 사장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망원에 있는 건데요. 네, 거기에 사장님이 명함을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등장인물 한 명의 이름으로 마치 눈처럼 소복한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망원동 1번 출구 쪽에 있는. 네,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주변의 인물들 이름도 이렇게 갖다가 빌려다 쓰지만 실은 그거는 내가 발견한 혹은 내가 다시 만든 어떤 사람이겠네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인물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또 김금희 작가님 소설 좋아하는 게 대사예요. 이렇게 대사를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게 되게 경쾌하면서도 무언가 이렇게 묵직한 지점들도 좀 있고 그리고 딱딱 끊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랩 맞는 거 뭐라 그러죠? 라임. 라임. 네, 라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작가가 대사를 이렇게 입말을 쓸 때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어떻게 리듬을 대사가 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면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좀 대사의 리듬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작가들이 아마도 그러겠지만 실제로 말하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연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왕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게 쓰는 것이 대사한테는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막 정확하게 쓰려고 비문도 쓰고 그쵸.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거나 그리고 남들이 얘기할 때 특징 같은 것들을 좀 봐요. 그러니까 기현 씨 저는 어떤 특징이나요? 그러는 거 약간 이런 식의 말씀 쓰시잖아요. 반말을 할 때는 그런 식의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혹시 현님 같은 어떤 느낌의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말투를 제가 저장해놨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재밌으니까 기억에 남아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실제 대화를 막 돌려보죠. 돌려보면 그렇게 들리는 복기를 대로 좀 해가지고 복기해서 쓰고 약간 일부러 사람이 긴장하면은 대사를 또 문어체처럼 말하기도 하니까 그럴 땐 또 망설임 없이 문어체처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대화를 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이 그렇게 좀 복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왜냐면 정말 실제로 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이 경애의 마음에서의 경애가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그 노희경의 혹시 라이브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니면 독전이라는 영화? 아니요.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님이 있어요. 이주영 배우님이라고 라이브에서 경찰로 나왔는데 그 정유미의 친구로 나왔는데 키가 되게 커요. 되게 시크하고 쿨하게 말을 툭툭 내뱉는데 속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대로네요. 네, 그래서 라이브 그 드라마 볼 때 그 각인이 좀 되어 있었는데 경애의 마음 읽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경애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첨되셨습니다. 정말 당첨되셔서 해주셨으면 언젠가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도 지금 다른 그 단편 너무 한낮의 연애 아까 필요한가 양희가 나왔던 그 단편이 단막극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조금 전해주시면서 뭐 어떤가요? 그렇게 약간 자기가
글로서 존재했던 어떤 인물들이 실제 한 어떤 사람으로 다 이렇게 이입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 네.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그 소설에 양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최강희 배우님이 너무 좋아요. 최강희 배우님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물론 그거는 이제 PD님과의 인연으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본 리딩할 때 가서 네.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우님들도 보고 어떤가요? 보는데 그게 그냥 대본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인데도 일단 리딩이 딱 시작되니까 너무 감정을 넣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읽어내셨을 때 정말 저한테 그냥 제 속안에만 있던 어떤 목소리들이 밖으로 확 튀어나온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경험. 네, 굉장히 생생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화면으로 나오면 그 생생함이 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생생함에 대해서 약간 놀란 채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구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수에 관련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이 최강희 씨가 이렇게 뭔가 자기 옷을 입혀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걸 듣고 있으니까 상수에 관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북토크를 갔는데 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작가님이라면 상수와 사귀겠느냐? 상수와 사귀겠느냐? 이런 질문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하셨죠? 아니 그 북토크에서 독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작가님 같으면 상수와 근데 저는 약간 약간의 항의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소설에 미처 전혀 다루지 못했지만 상수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고 강조하면서 네, 저는 사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소설에서 사실 그 상수의 외양무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재할 때는 그 외양에 대해서 약간의 묘사 같은 게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다. 네, 뭐 갈색의 눈과 깊은 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장면을 걷어내면서 이 상수라는 인물의 잘생김도 같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전혀 그 뒤는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질문을 받아서 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경애의 마음에 나오는 상수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네요. 네, 잘생긴 캐릭터입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드라마 얘기가 좀 나와서 드라마 같은 거 자주 챙겨 보세요? 드라마는 거의 네, 저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저는 많이 봤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장편 작업하면서 텔레비전을 거의 볼 시간 없죠. 적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매진해서 쓴 마감에 허덕이면서 쓴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제 어쨌든 경애의 마음과 소설가 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인간이고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소설만 쓰고 글만 쓰고 사는 건 아니니까 글을 쓰지 않을 때 김금이는 인간 김금이는 뭘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맛집 탐방러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네, 맛집을 아주 그냥 네. 방금 전에도 이렇게 망원역 콩나물 해장국이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어떠신가요? 본인 보통 뭐 하세요? 보통은 제가 식탐이 되게 많아요. 저도요. 식탐이 굉장히 많아서 대체로는 뭔가를 만들거나 요리를 하거나 만드는 것도 직접. 근데 제가 자꾸 장편 연재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사실 연재를 하기 전에는 요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블로그 같은 거에도 막 올려도 보고 했었어요. 근데 이 폭풍 같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제 주로 이제 맛집을 그냥 제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맛집을 좀 다녔고 그래서 보통 때는 그런 걸 하거나 여러분들이랑 그냥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시간 있으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시간도 되게 많고 방바닥에 그러고 있거나 근데 요리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시간이 되게 많을 때 그런 글을 몇 편 써서 데뷔하기 전,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기 전에 아니 되기 전은 아니고 첫 소설집 낼 무렵 그러니까 2014년 정도에 블로그를 열어서 요리랑 소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막 써서 올리고 했었어요. 그 소설가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걸 지금? 닫았죠. 당연히 닫았죠. 닫았는데 그게 그래도 한 10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기 쓰듯이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었죠 그때는. 음식 테마 소설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디 내실 분들 없을까? 일단 그럼 제 요리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제 실력이 높지 않았는지. 지금 혹은 요즘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요즘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족발. 족발이요? 이유는? 아니 최근에 족발을 잘 못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한 2년 네. 동안 못 먹은 것 같아서. 근데 족발이 2년 동안이나 족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 좀 기름진 거 아닌 거 먹고 싶은데 맞아요. 아직 적절한 족발집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지금 여러분 실시간 댓글로 김금희 작가님께 추천할 족발집 기름기가 없는 거 남겨주시면 네. 참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애의 마음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해서 지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상수나 경애를 둘러싸인 그 어떤 이야기들도 이야기지만 다른 등장 인물들의 이런 네.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은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제가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가 궁금한 건 죽기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궁금한 거는 그 에일린하고 그 헬레나의 네. 그 베트남 자매의 이야기였어요. 좀 아까 네. 얘기한 첫눈을 보러, 흰 눈을 보러 한국에 갔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본래 약간 좋은 소설 혹은 흥미로운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계속 뭔가 쓰게끔 그런 거 상상하게끔 하는 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인물의 이야기는 조금 더 쓰고 싶다라는 인물이 있다면 그러니까 경애의 마음에서 이 사람의 후사나 전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인물이 있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댓글로 미리 질문을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작가님의 가장 마음이 쓰이는 마음에 가는 인물은 누구예요? 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서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좀 들려주세요. 저는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부터 말하면 에일린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에일린이 정말 첫눈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다시 경애를 만나는 장면을 꼭 그려보고 싶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요. 그려보고 좋아요.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 선생이랑 영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조 선생 얘기가 사실 지금 베트남 그 호치민에 맞아요. 조 선생이 남겨진 건데 이후에 조 선생이 어떻게 회사를 다녔는지 그런 것을 좀 더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있고, 네, 있고 또 영서가 어떤 아이로 자랐는지 맞아요. 또 영서는 경애 같은 아이를 잘하지 않을까. 네, 영서는 경애 언니랑 어떻게 잘 놀았을까? 맞아요. 이런 걸 쓰고 싶기도 하고 죽기박 같은 경우에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본 인물이에요. 그 인물에 관한 걸 기사 같은 걸 이제 참고해서 만들어낸 인물인데 그 인물이 왜 인상적이냐면 여성으로 그 영업자 생활을 하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그쵸. 위치까지 딱. 이룰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거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내면의 상처 같은 것들이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언급된 정도로만 보면 자신이 남성들이 이루어놓은 사회 속에서 그 남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악착같이 챙겨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죽기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을 텐데 그 면이 어떤 것일까를 좀 더 제가 내공이 쌓인 작가가 된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성장한 끝에 지금 한 50대가 된 여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죽기박이 좀 흥미로운 게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업자들의 그 집단 혹은 남초 집단의 그 딱 그 영업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갔을지 혹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실은 되게 뭐랄까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마냥 그렇게 뭔가 뚫고 지나간 그런 뭔가 세운 인물도 아니고 이렇게 뺨을 이렇게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독함이라고 악함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이래서 되게 흥미로운데 지금 쓰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요즘 같은 때에 또 이렇게 쓰면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고요. 그렇네요. 어쨌든 다음 질문으로는요. 그렇게 인물을 쓰거나 뭐 사건을 구성하고 소설을 쓰면서 아까
관찰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미어캣. 네. 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어디 누구 없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한다고 미어캣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실은 되게 그런 누군가를 관찰하고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미어캣스러운 것들이 소설가 혹은 소설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속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 실제로 본인의 글을 써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소설을 이렇게 좀 써보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더라. 습작을 하거나 혹은 내 글을 좀 쓰면서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것 같더라. 혹은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필요가 없더라. 남들이 이런 걸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더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까 궁금하고요. 독자분들 질문 중에도 네. 그런 것 좀 있어요. 습작기를 어느 정도 거쳤는지 또 습작기 동안 뭐 이렇게 좀 뭘 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 직업을 조금 더 먼저 해본 사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소설은 사실 저도 그랬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큰 원동력이 돼서 쓰는 장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분명하고 그건 되게 좋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떠한 소설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발견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물을 좀 더 다른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이런 식으로 다른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나를 보여주면은 그것이 좋은 소설이 되지 못하고 나라는 인물이 들어있는 세계를 보여줄 때 좀 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읽을만 하고 볼만한 작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쓸 때는 자기 안에 그런 충동으로 우리가 시작을 맞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퇴고를 하고 나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들고 나서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면을 가지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작품에게 던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약간 구체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필요가 없었던 방법은 자료 모으기. 그러니까 저도 등단하고 나서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들이 보는 전공서적까지 빌려가지고 간호사를 그려. 그러면 간호사 전공서적을 막 사거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물론 작가 내지는 작가를 준비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성실성을 보여준다면서 되게 훌륭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품을 써보면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구현해보자 하는 것이 그 직업의 상세함은 아니에요. 직업의 상세함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자료 같은 것이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정보가 좀 더 제약이 되는. 네, 제약이 되죠. 그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아까우니까 불필요하게 그쵸. 많이 쓰게 어떻게 내가 취재한 결과를 이렇게 제가 그랬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퇴고 단계에 가면은 지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완벽하게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어떤 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태까지는 다 어떤 단편이든 여편이든 장편이든 어쨌든 썼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뒤 엎을지언정. 뒤 엎더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냈어요. 완성은 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쓰고 싶은 장면이 있어, 인물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써야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장면이나 이야기가 왔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우리는 그 신호를 받아서 작품으로 완수할 의무도 있고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을 좀 써보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자주 놓치고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안 놓쳤잖아요. 요즘 자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충동에서 나를 보여주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은 하지만 사실 쓰다 보면 나라는 인물을 어떤 세계 속에 이렇게 좀 톡 냅두고 그 세계를 이렇게 좀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좀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중요한 것 같고 자료 수집에 너무 얽매지 않는 것도
꿀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죠.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댓글창에서는 네. 어떤 게 뜨거운 이슈냐면 네. 공상수 캐스팅 얘기가 지금 그런가요? 네, 아주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네. 지금 후보군으로 안재홍, 이동욱, 박해일 등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네. 글쎄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안재홍 씨를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안재홍 씨는 그러니까 공상수가 마르고 이렇게 했을 때 말고 네. 지금은 조금 몸집이 불어났잖아요. 그때는 안재홍 씨도 어울리겠다. 그럼 안재홍과 이주영을 이렇게 붙여서 당첨됐네.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네. 네. 영화 관계자분들 보고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면 좋을 텐데 네, 경애의 마음을 영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 독자분들 질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한번 받아봐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어떨까 싶어요. 작가님에게도 경애 엄마가 경애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작가님을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나요? 작가님의 인간관계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네요. 있으신가요? 네. 엄마가 이 방송 보고 계실까요? 네, 엄마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진짜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지금 받은 카톡이 다 보고 있다요. 그래서 물론 저희 엄마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요. 경애 엄마처럼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경애 엄마가 경애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나하나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처한 어떤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 인생에서는 여러 명을 갖는 행운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제 오랜 친구인데요. 아마 친구는 지금 아이를 보고 있어서 아마 못 볼 것 같은데 네,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하는 일이나 뭐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히 알지는 못해도 일단 만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물 글썽여서 금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다 알아. 이런 눈빛으로.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위안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 있나요? 괜찮다면? 정미야. 자, 저쪽을 카메라를 보시고 정민님께 영상 편지 한번. 어떻게 정미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보고 다시 보기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정민님께 영상 편지 한번. 정미야, 너는 나의 최고의 친구야. 고마워. 네. 어머님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의 조남을 부르면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엄마 화이팅.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이렇게 뭔가 영상 편지를 하게 될 줄이. 영상 편지도 좋고요. 네.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경애의 마음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그런 걸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혹은 내 마음이 이렇게 부스럭거릴 때 곁에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독자분들이 해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지금 경애의 마음을 지금 이미 읽은 독자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읽기 전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금희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장, 이 경애의 마음에서 나의 마음, 작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장 3가지 정도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려서 뽑아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조금 낭독으로 들려주시고요. 왜 이 문장 3개를 골랐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악취미들을 보고 있으면 유정은 인간의 다양한 얼굴만큼이나 그 나쁨도 그라데이션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의 힘센 잎들, 동물의 것처럼 부드러운 수염, 그리고 아주 꽉 차오른 알갱이들을 보고 있으면 창으로 문득 들어오는 밤바람을 느끼듯 어떤 환기가 들면서 산다
라는 말이 생각나곤 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은 종종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다. 이 세 문장인 네. 것 같아요. 골라오신 이유가 특별히 그 세 문장을 작가도 책을 내면서 이제 일종의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책을 내면서 마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장들이 저한테 좀 간절하게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나쁨의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을 볼 때 무조건 어떤 나쁜 결이 있으면 나빠, 어떤 좋은 결이 있으면 좋아, 이런 식으로 일종의 판단을 했던 그 전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을 쓰면서 그러한 것이 옳지도 못하고 좋은 방법도 아니다.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쁨의 그라데이션이 있다면 그것을 변별할 줄 아는 사람, 좋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문장은 제가 굉장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지금 경애처럼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는 바람이라던가 그냥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옥수수라는 그 어떠한 물체가 주는 느낌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주는 위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발현되는 자기 힘 같은 게 있거든요. 살고 있구나. 바람도 움직이면서 살고 있고 옥수수도 밭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동안 얘가 살았네? 하는 그런 한기 같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가져왔고, 기다리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미 어떠한 것을 간절하게 성취를 하고 싶은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을 가지려니 하고 싶은 어떤 동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문장 가져왔어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옥수수 나오는 네. 자주 나오잖아요. 옥수수가 네, 네. 어떤 정말 그 삶을 환기시키는 어떤 물체로 옥수수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절묘해서 계속 옥수수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 시즌인데. 네, 시즌이잖아요. 네. 여름에 딱 그 찐 옥수수. 근데 찌기 전에 옥수수 이렇게 수염도 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그걸 벗겨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도 떠오르면서 되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옥수수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띵한 게 온 게 작가도 책을 내면서 혹은 이렇게 뭔가 글을 한 편 완성하면서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 마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성장하지만 작가들도 책을 계속 내면서 성장한다라는 건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독자와 내가 작가 분리돼 따로 간다는 게 아니라 독자분들과 내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같이 가는 너무 느낌. 좋은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독자 같이 가보죠.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단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단이라고 하는 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작가님도 마음이 파괴되는 것 같은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또 우리가 경애의 마음이 연애의 코드가 조금 들어가 있는 있어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건 누구나 다 있고 아마 단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단님도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아요.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또 연애 극복 사연 접수를 했으니까요. 전 이제 제 소설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연애라는 설정을 자주 쓰는데 맞아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근데 제가 그 연애라는 설정을 쓰는 데는 당연히 연애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 그 연애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걸 다 끝내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를 거기서 챙겨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연애가 다 끝난 해요. 이후에 네, 이후에 우리는 뭔가를 얻게 되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일부의 파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좀 더 삶을 환하게 하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거를 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곧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그 집이 허물어질 텐데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으면 그때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빨리 잊는다. 뭐 그때의 일을 뭐 없었던 걸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챙겨가지고 나올 것을 확실히 집어내는 그 순간. 물론 연애가 끝나고 바로 그게 되지 않아요. 누구도 못해요, 그건.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무언가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거. 그것이 극복의 형태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질문했는데 어쩜 그렇게 답변 네. 잘하실까요? 이거 연애 카운셀러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정도는 현님도 당연히 내공으로. 네. 아니 전 그렇게 다 못했을 거예요. 언니의 감각으로. 그러니까 언니라는 그 언니는 없다 페이지? 네네 언니. 언니는 제가. 언니는 제가 없다. 네, 언니는 제가. 그 페이지가 또 생각이 나면서 어쨌든 그것이 마이너스일지라도 그것을 들고 나오는 것. 당장은 마이너스처럼 보여도 그거를 어둠으로 플러스로 점점 바꿔가는 것이 극복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믿는 정말요? 편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서 점점 연애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많이 챙겨나가면 일단 두둑해지니까요. 마이너스에서 많은 거를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게 많아지니까. 네. 어쨌든 네, 단님은 그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챙겨오는 그래서 그걸 플러스로 바꾸는 극복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주면 될 것 같고요. 아우로님이 작가님 소설 쓰지 않는 시간에 무얼 하나요? 여쭤봤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 좀 한 것 같은데 뭐 할 때 마음이 가장 편해요? 아우로님은 근데 저도 약간의 일 중독이 있어요. 약간의. 그래서 뭘 제일 할 때 마음 편하냐면 카페 가서 앉아 있을 때 제가 주로 작업을 이제 카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가장 편한 장소가 카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편한 카페에 가서 소일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마감이 없이 글 쓸 게 없이 글 쓸 것이 없는 카페 갔을 때 가서 다이어리 정리라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이메일 쓰기 이런 간단한 사물을 보고 있을 때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이번 행복하죠. 주말에.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독자분들이 더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신영철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두 번째 소설집 나왔을 때 같은데 지금 가장 읽고 싶은 것은 김금희의 다음 소설이다라는 정말 누가 들어도 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문장으로 뭔가 평을 해주셨는데 이런 걸 들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다음 소설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하죠? 다음 소설 읽으셨나요? 다음 소설 읽으셨겠죠? 읽으셨겠죠. 읽으셨는지 궁금하고. 근데 신영철 평론가가 한 글이 아마 TGS였는데 그 뒤에 그 뒤인가요 앞이 굉장히 오묘한 말이었어요. 김금희 시대가 올까? 였거든요. 맞아. 올까? 온다는 아니었고요. 올까이셨기 때문에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런 추천사나 이런 것들은 가장 인상적인 문장들을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표현들을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찬일 경우가 많고요. 이 문장 역시 그런 맥락의 과찬이었죠. 그렇군요. 다음이 올까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궁금해지네요. 정말 다음 소설. 지금 경애의 마음은 끝나고 지금 에너지를 보충해서 쉬고 계시긴 하지만 다음 소설은 어떤 거가 될까 궁금해요. 이게 비슷하게 DW지진님이 다음 작품도 장편인가요? 아님 단편도 계속 나오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댓글로. 근데 요거랑 좀 엮어가지고 다음 작품에 대한 제가 듣기로는 이기적인 마음 이게 되게 선한 마음의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이기적인 마음에 관한 소설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 대한 거를 특별히 오늘 이 네이버 V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만 살짝 이렇게
지금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단편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기적인 마음이 굉장히 자기한테 이득을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거 말 자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이기심 같은 거를 알게 모르게 허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법처럼 여기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표피처럼 두르고 있는 한 남자가 이야기의 진행을 따라서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약간 해지는 뭔가 라는 그런 표정을 짓게 되는 그런 단편을 다음에는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제목과 마지막 장면. 네, 그래서 제목을 들려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한 글자만. 시작이 마로 시작해요. 마로. 네. 마로 시작해서 끝 글자는 성으로 끝나요. 마성으로 끝나는 단편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네. 그리고 장편은 아직 그냥 몇몇 장면들만 떠오른 상태인데 어느 제가 북토크에 가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소설의 배경지는 제주도가 될 거예요. 네. 제주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제주도에 대해서 안 쓰더라도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일단은 제주도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연애담? 네, 연애담이 들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제주에서 유년을 보낸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을 지금 장편으로 생각하고 너무 있어요. 기대됩니다. 마성의 단편과 제주에서 유년을 보낸 제주 장편. 네, 제주 장편. 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저희가 막 얘기하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1시간이. 그래서 제가 요즘 시요일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독자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시를 이렇게 처방전과 시 한 편을 추천해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김금희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경애의 마음은 어떤 사연을 가진 어떤 고민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전으로 주고 싶은 책일지. 제가 약간 자주 빠지는 감정이기도 한데 뭔가 내 자신이 부스러워지고 아주 황폐화됐다는 생각, 아주 못난이가 됐다라는 생각, 그런 순식간에 그런 감정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찬찬히 돌아보면 그 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온 것들을 근데 우리가 지금의 눈앞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뭔가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어려움과 이 황폐함이 보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볼 여유가 없는데 사실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일부는 허물어졌어도 완전히 파괴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거나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되돌아보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네. 옥수수 같은 소설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쵸? 옥수수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써서 독자분들 질문을 조금 더 받아요. 우리가 오늘 독자분들 가깝게 만나는 자리인데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독자분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김금희 작가님이 골라주셔도 되고요. 이 질문은 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이렇게 오디오 비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질문이 궁금해요. 주인공들이 다니는 회사를 미신 회사로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호호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질문해 주셨거든요. 아, 저도 네.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싱 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요새도 미싱 회사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제가 미싱이라는 단어가 기계라는 머신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면 신기해서 좋았어요. 저는 신기한 거를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소설로 막 쓰고 싶은 게 네, 쓰고 싶은 충동을 주는데 왜냐면 지금은 사실 미싱이라는 것이 집집마다 있는 시절도 아니고요. 저희 집에 있었어요. 네, 우리 옛날 때는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고 이 미싱이라는 방직 산업이 한국에서 굉장히 화랑이었던 시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맞아. 저희 친척들도 마산 지역에서 그런 방직 산업에 친척들이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동남아 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옮겨가서 거기서 또 대단한 어떤 산업을 일구고 있다는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미싱이라는 기계 하나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윗세대들이 겪었던 한국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그릴 수도 있고 지금 동남아 쪽으로 가서 젊은 분들이 여전히 열심히 거기서 최전선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삶을 다루는데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산업이 사양화되는 것과 여기서 활성화되는 것과 너무 동시대에 일어나서 그렇게 들으니까 소설의 배경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고 귀한 어떤 소재다라는 생각이 또 다른 느낌 들었어요. 저는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동시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또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네. 드네요. 오늘 정말 끝내야 될 시간인가 봐요.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정말 마지막으로 네이버 북라이브 공식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금희에게 책이란? 저한테 책은 풍선 같은 거예요. 왜 풍선 같은 거냐면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책을 쓸 때 정말 굉장히 내밀한 것들을 그쵸. 마치 숨을 불어넣듯이 불어넣거든요. 아마 글 쓰는 분들은 대체로 한 시인님도 그렇고 내밀한 것을 숨처럼 불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풍선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곳까지 그것이 떠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서점에서 누가 사는지는 알 수 없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손에 쥐는 기분이거든요. 풍선이 떠가는 기분. 그리고 저도 책을 읽을 때 이 작가가 그렇게 내밀한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풍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책을 읽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잖아요. 밖이 너무 덥고요. 너무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에는 체력이 힘들고요. 그 대신 이 풍선 같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꼭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도 떠오르고요. 그거 이렇게 떠다니는 풍선을 좀 쫓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좀 그려지고 좋네요. 김금희 작가님께 책이란 풍선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맞춰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아마 1시간 동안 이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시청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막 9,000뷰, 영상 9,000개 돌파했다고 이렇게 뜨고 이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조용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저희가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느끼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소설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김현 시인과 같이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퇴근할 시간이 있을 텐데 퇴근길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금희 작가와의
대화는 이것을 마칠까 하는데요. 한 1시간 조금 넘게 경애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문득 누군가의 마음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는 저녁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사 맛있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네이버 북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경애의 마음도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김금희 작가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